네, 국어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비상출판사 박영민 교과서입니다. 자, 진도상 오늘은 자습서로 진행하고요. 자습서 42쪽을 준비하세요. 자, 42쪽. 자, 시각상, 촉각상, 제재 미리 보기를 먼저 들어갑니다. 자, 볼까요? 자, 이 제재가 교과서에 선정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시각상, 촉각상은 그림을 그리는 두 가지 방식과, 자, 시각상은 주체 위주죠. 읽어봤을 겁니다. 촉각상은 대상의 객관적 상태 위주입니다. 자, 그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이에 따라 미술의 의의를 살피는 그 설명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글을 읽는 목적과, 읽기 제자니까 글 읽기의 목적 또 읽기 과정에 따라 다양한 읽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읽기 교육을 위해서 이 제재를 선정한 겁니다. 글을 읽을 때 또 읽는 과정에서 적절한 읽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읽기의 목적을 고려해서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 조정하며 글을 읽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것이 이 글 선정 이유입니다. 자, 이제 이 글의 전반적인 것을 총정리해 놓은 표를 봅니다. 자, 갈래는 설명문. 이 글은 이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겠죠. 이 글은 미술의 초상화, 초상갈래의 표현상 특성에 대한 필자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설명문이니까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인식과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로서 그 미술이 갖는 의의를 설명한 글이다. 자, 이 글의 성격, 해설적, 해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예를 들고 있어요. 예시적. 자, 측면상, 정면상, 또 시각상, 촉각상 등 다소 일반 독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미술의 표현 방식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했던 그 설명문이죠. 관련 있는 미술 작품을 예로 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을 차분하게 읽다 보면은 아주 쉽게 말할 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는 것처럼 글을 읽으면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글을 잘 써놓은 것입니다. 자, 이 글의 제재는 제목 그대로 시각상, 촉각상. 자, 봅니다. 자, 주체가, 인간 주체가, 관찰 주체가 본 그대로의 상을 나타낸, 따라서 원근법이 구현된 게 시각상이죠. 자, 그렇지 않고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 자, 뭐가 있을까요? 짐승의 앞발 뒷발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보면 앞발이 커 보이고 뒷발이 작아 보이죠. 근데 가서 촉각, 터치, 실제로 만져보면은 사이즈나 질감이나 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만져봤을 때 비로소 사물, 객체, 대상의 객관적 상태가 인지가 되겠죠. 그런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촉각상의 개념과 사례를 제시하며 미술의 의로 이어지고 있어요. 설명이. 자, 이 글의 주제 확인합니다. 인간의 인식과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미술. 포괄적으로 잡았네요. 자, 미술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는 것. 이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 이해하는 것, 느끼는 것을 전달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그 또한 예술로서의 그런 미술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 누가 썼을까요? 이주헌 평론가가 썼네요. 서영화 전공 미술 담당 기자, 현대미술 전문 화廊의 관장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자, 읽기 제재니까 배경 지식으로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봅니다. 효과적인 읽기를 위해 우리 독자가 지녀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일까? 먼저 글을 읽기 전에 내가 이 글을 왜 읽는 것인지 읽기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고, 읽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글과 관련해서 그런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점검하며 의미를 재구성한다. 배경 지식대로 글이 나갈 수도 있고 자신의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자신의 배경 지식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또 글을 읽어가는 중에도 상황에 따라 읽기 방법을 조정하며 읽게 된다. 또 읽기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글을 다 읽은 후에도 끊임없이
인과관계 추론이라든가 또는 포괄적인 대전제적 내용에 대한 추론이라든가 또는 최종적으로 나오게 될 궁극적 의에 대한 추론이라든가 끊임없는 추론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자, 글을 읽기 전에 목적, 글의 특성, 형식과 내용을 살펴본다. 이런 것들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또는 읽기 전후에 독자가 지녀야 될 태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질문으로 갑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는 36에서 41쪽이고 우리 자습서 페이지는 43쪽부터입니다. 43쪽, 자습서 43쪽을 준비하세요. 자, 큰 제목 확인, 시각상과 촉각상. 시각상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 촉각상은 그 개념과 성격상 아는 것, 그 객체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을 그리는 거죠. 자, 과연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타이틀과 부제로 삼았어요. 자, 처음 부분 가 문단을 봅니다. 파리에 가면 몽마르트 언덕이 있어요. 가본 사람도 있죠. 나도 가봤다. 예뻤어요. 화가들이 그 언덕에 질비합니다. 화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다. 테르트르 광장이다. 이곳의 화가들 중에는 이런 화가가 있어요. 검은 종이를 오려서 관광객 얼굴을 만드는데, 자, 이 화가, 이 예술가가 만드는 작품은 죄다 인물의 옆 얼굴만 담고 있는데 종이 오려서 얼굴을 만들어 주는데 옆면만 만들어줘요. 그도 그럴 것이 얼굴 정면을 만약에 실루엣으로 자, 그 대상체의 그 면을 검게 칠하거나 좀 회색으로 처리해서 그 음영만 보여주는 거죠. 자, 음영 처리 방식 실루엣으로 표현하면 정면을 음영 처리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세세하게 눈, 코, 입의 생김새를 알 수 없겠죠. 알 수 없어. 또 같은 사람인데도 그 윤곽에 따라서 머리 모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동일 인물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이 뭐다? 정면을 그렸을 때, 정면을 실루엣으로 처리했을 때의 그 단점이 되겠죠. 이렇듯 자, 다음 문단 갑니다.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을 프로필이라고 부른다. 자, 정면을 실루엣 처리했을 때 단점이 이어서 그 다음에 바로 측면 얘기로 넘어갔어요. 자,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 프로필인데, 자, 일반적으로는 프로필이 이런 거죠. 한 사람의 성품, 양력, 이것에 대한 짧은 평가, 단평을 프로필이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다. 여기까지는 프로필의 일반적 개념입니다. 미술에서 얘기하는 프로필이 뭐냐? 사람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묘사해서, 자, 프로필, 미술의 프로필 개념, 측면 묘사다. 그래서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그림이 바로 미술에서의 프로필이다. 서양에서는 중세 말에, 자, 서양에서 이제 프로필이 많이 유행했어요. 중세 말기에서 르네상스 무렵 이런 프로필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다. 재미있는 사실은 대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서양과 다르죠. 서양에서는 프로필, 측면 얼굴 그림, 동양에서는 이 프로필 초상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양, 특히 중국에서는 오히려 측면이 아니라 자, 내용에서 챙겨야 될 핵심적인 포인트가 서양은 측면, 프로필, 동양은 안 그래라는 겁니다. 자, 동양은 오히려 정면상이 대상의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주는 대표적인 초상권을 했다. 서양에서도 동양처럼 정면상이 그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빈도로 보면 동양을 대표하는 중국보다 한참 떨어진다. 왜 이럴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그걸 알아보자는 거죠. 자, 포인트, 서양은 측면, 동양은 정면. 그 차이가 왜 생겼을까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재정리해 봅니다. 서양과 동양, 초상화에 있어서의 그 그림 그리는 방식의 차이. 자, 서양은 중세 말 르네상스 무렵에 측면을 묘사한 프로필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 반면에 동양, 자, 프로필 초상화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특히 동양, 특히 중국에서는
정면상이 대표적이었다 해서 이렇게 대조가 됨을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림 늪지로 사냥을 나간 내 밤은 이집트 고분벽화의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살짝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집트 벽화들이 되게 이렇죠. 자, 자세한 것은 지문을 봅니다. 자, 동물 이미지, 이제 인물상 말고 동물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 자, 인물에 이어서 동물로 소재가 좀 바뀌었습니다. 동물들을 그릴 때 앞면, 옆면, 윗면 가운데 어떤 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물었죠? 그 다음에 답을 합니다. 물음표 위에다가 문답법이라 써봅니다. 문답법 또는 네 글자로 자문자답. 문답법 또는 자문자답. 먼저 말을 그려보자. 예시죠. 예시. 자, 말은 일반적으로, 자, 말 우리 같이 해봅시다. 말 이미지 떠올려봐요. 옆면이 떠오르죠. 옆에서 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 다음에 물고기 어떤가? 물고기 생각해보세요. 아, 이것도 옆면입니다. 옆에서 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그럼 도마뱀은 어떤가? 우리 뭐 동물농장이나 뭐 그런 동물 관련된 다큐들이 있었죠. 도마뱀 그려본다면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내려봤을 때 도마뱀이 꼬리 치면서 막 그 달려가는 그런 게 떠오릅니다. 이렇듯 동물을 떠올리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면이 하나씩 있어. 어떤 동물은 옆면, 어떤 동물은 위에서 보는 거. 자, 이렇게 동물별로 우리 머릿속에 새겨진 각인된 전형으로서의 면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라문단으로 가서 사람은 어떤가? 동물에게는 전형적인 관찰면이 있는데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 두 개의 동그라미 쳐봅니다. 동물별로 딱 한 개의 면이 있었는데 사람에게는 두 개의 경쟁적 이미지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 밑에 나올 것입니다. 곧 사람에게는 측면이 있고 정면이 있고 두 면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가 이가 곧 두 개의 이미지면이죠. 잘 보여준다. 대형 박물관이 소장한 아까 위에서 본 그림 늪지로 사냥을 나간 내 밤은 예시 작품입니다. 얼굴과 다리는 자 가볼까요? 자, 얼굴 찾아봅시다. 자, 얼굴과 다리는 이 얼굴 부분, 여기 다리 부분. 얼굴과 다리는 측면이죠. 뭐 측면에서 본 모습을. 그 다음에 가슴과 눈은 가슴 부분. 그 다음에 눈깔, 눈동자 봅니다. 어우 무섭다. 정면이죠. 자, 가슴 부위와 눈은 정면을 그린 겁니다. 자, 그림에서 확인했어요. 자, 지문으로 갑니다.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성 혹은 그런 자세이지만 이 그림뿐 아니라 대부분의 고대 이집트 벽화가 이런 식 어떤 부분은 정면, 어떤 부분은 측면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일종의 동그라미 칩니다. 혼합 형식. 이 혼합 형식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의 신체 부위에 따라 앞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옆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눈, 앞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리, 발 모양을 보려면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자, 이게 왜 이럴까 좀 역사 흐름을 쭉 살펴본 것 같은데 아주 먼 옛날에 네 발로 기어다닐 때 동물처럼 네 발로 지상을 돌아다닐 때 일단 동물 위에 뭐가 있었죠? 동물의 경우에 그 말 같은 경우에 측면이죠. 네 발로 지상을 돌아다닐 때는 아마도 네 발 시절 옆면이 우리의 대표적인 이미지였겠지만 이제 진화해서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가슴과 배가 드러나. 그래서 가슴과 배가 드러난다. 이게 앞면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어진 옆면, 그 다음에 진화 후에 앞면 이 두 가지 면이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면이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전형의 면이 앞면, 측면 두 개 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스캔이 약간 각도가 안 맞아서 자, 그런 대로 적응하면서 봅니다. 이렇게 정면상이나 측면상은 이 가운데 자, 정면상 또는 측면상 하나를 선택해 그린 것이죠. 서양에서 측면 프로필, 서양에서 프로필이 많이 그려진 것은 자, 서양은 흑백 차별이 있었죠. 백인, 흑인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상 옆에서 봤을 때 그 구분이 되죠. 얼굴 특징이 살아난다. 자, 이게 서양에서 자, 걸어쳐 봅니다. 서양에서 측면 프로필이 많이 그려진 것 걸어닫기. 곧 이유죠. 그 이유가 흑인, 백인 구별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해부학적 구조상 옆면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형태 포치의 유리에 정면상보다 측면상이 얼굴에 정확한 재현이 쉽다는 점. 포치라는 단어 여기 설명해 놨어요. 자, 원래 포는 배포한다라는 거고 치는 배치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모아서 형성된 뜻이 넓게 늘어놓는다. 자, 측면상이 자, 말 봅니다. 정면에서 그릴 때, 측면에서 그릴 때 넓게 포진해 놓는 게 넓게 늘어놓을 수 있는 게 측면이죠. 해서 형태를 넓게 늘어놓는데 유리한 게 측면이다. 그래서 얼굴에 정확한 재현이 쉽다는 점.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 고대 로마에 자, 주하의 황제 얼굴을 새길 때 대대로 항상 측면상을 새긴 전통이 있었다는 점. 이 세 가지 이유로 서양에서 프로필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자, 설명 중 가운데 일부분에 주로 쓰인 설명 방식을 정리합니다. 자, 설명 방식 정리. 자, 묻고 나서 답하는 자문자답, 문답법이 있었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자문자답 형식을 빌어 문장을 전개해서 내용을 강조했다.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이렇다. 예시. 자, 먼저 말을 그려보자 이런 예를 드렸고 또 작품의 예시로 늪지로 사냥을 나간 내 밤은 이런 작품 예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의 대표적인 이미지면과 서양의 초상화. 자, 사람은 측면과 정면을 동시에 가진다. 동물은 대표적인 면이 전형적으로 하나이지만 사람에게는 두 면이 있다. 그 중에 서양의 초상화는 그 중에 이 측면상을 선택한 프로필이 발달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가운데 두 번째 내용 문항으로 갑니다. 이렇듯 인간의 두 개의 경쟁적 이미지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까닭에 자, 정면상도 동양에서 그려졌고 서양에서는 측면 프로필이 있는데 이것 외에 동서양 모두 이 둘을 또 한꺼번에 나타내는 부분 측면상 동그라미입니다. 부분 측면상을 발달시켰다. 정면상, 측면상, 동양, 서양 이렇게 대별되기도 하지만 동서양 모두 정면 측면이 함께 드러나는 부분 측면상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보았듯 고대 이집트 벽화의 경우 그런 자연스러운 방식 밑줄 이것을 부분 측면상 연결시킵니다. 자, 정면을 위주로 그리되 측면을 부분적으로 삽입하는 이런 것일 건데 이게 좀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어요. 자, 근데 고대 이집트 벽화는 부분 측면상이 지니고 있는 자연스러움. 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면과 측면을 아까 봤던 것처럼 눈동자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신체 부위에 따라 어떤 것은 정면으로 어떤 것은 아까 다리는 측면이었죠. 자, 신체 부위에 따라 정면, 측면 이렇게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방식으로 편의적 봉합 방식에 이런 글자 써볼까? 자규적 어떤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그 자규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인위적 의도가 담겨 있어요. 자규적.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규적으로 봉합하는 그 방식으로 인간의 두 가지 이미지면을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거 문맥상 중요한 거니까 집중합니다. 자, 고대 이집트 벽화. 정면, 측면에 섞여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지가 않다. 편의적으로 봉합했던 것이다. 자, 왜 그럴까? 또 묻고 있습니다. 사문단.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묻고 답하죠. 문답합니다. 일단, 자, 이유를 살펴갑니다. 대부분의 벽화가 무덤 벽화라는 점에 주목해보자. 자, 무덤 속의 주인공은 대부분 왕족 귀족이었겠죠. 무덤 속의 주인공은 죽은 후 내세에서도 이승과 마찬가지로 사냥하고 잔치 벌이며 살 것이다. 그런 것을 원했던 거죠. 왜? 자, 이 밑바탕에는 그들은 죽어서도 계속 그 삶이 이어진다고 봤어요. 자, 거기 작은 글씨 영혼 불멸 사상 미추치입니다. 죽은 후에도 이 이승에서 삶이 계속 이어진다 라고 보는 것 영혼 불멸 사상. 그런데 그 주인공이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 자, 옆에 원근법이라서 봅니다. 우리 원근법으로 그려지는 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관찰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거죠. 예를 들어 원근법처럼 자연스럽게 부분 측면상이 그려지면 그 원근편에 따라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입니다. 그 원근편에 따라, 자, 원근편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그 원근편에 따라 사지, 팔다리 4개 중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아예 안 보일 수 있죠. 이게 사실적인 그림의 특징이죠. 멀리 있는 것 작게 그려지거나 또는 소멸될 수 있어요. 멀리 있거나 다른 것에 겹쳐져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또 실제로 작거나 없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이 보기에 그런 염려를 준다는 것, 어떤 거? 작게 보이거나 아예 안 보인다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문제였다. 자, 어떤 생각? 자칫하면 사자 죽은 이는 팔이 작네? 작은 팔을 가지고 혹은 팔다리 가운데 하나 없이 그 상태로 죽은 후에 내세를 살아야 하나? 그러면 참 불편할 건데 이렇게 이승과 저승의 삶이 이어진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승에서의 신체 상태가 고스란히 이어져야 하는데 벽화 속에 그려진 내세에서의 그 삶이 그 신체가 이렇게 팔이 작게 보이거나 팔다리가 가운데 하나가 없거나 이러면은 야, 이거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살지? 이런 식의 걱정이 생겼다는 얘기죠. 좀 황당하지만 자, 재밌죠? 아까는 각도가 왼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네. 자,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심심하지 않겠어요? 자, 단락을 봅니다. 이런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신체의 일부를 작게 그려놓는 것은 이처럼 원근에 따라 실제 원근법을 존중하면서 그려진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무슨 말이다? 원근법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작게 그릴 경우에 원근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크기를 줄여버렸다 이렇게 느껴진 거죠. 자, 그건 아주 경을 칠 일, 안 될 일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들만의 시각에서는 불균형이고 파괴했던 거죠. 실제로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줄여버린 것이다. 이거는 안 돼. 불균형이고 파괴야. 라고 생각했던 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그림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시각상이 아니라 원근법이 살아나는 주체 시각 위주의 그림이 아니라 대상 중심. 자, 왼쪽 팔이나 오른쪽 팔이나 사이즈가 똑같아. 그런데 왜 왼쪽 팔만 그려지고 오른쪽 팔은 안 보이거나 작은 거야? 이게 안 될 일이죠. 촉각상의 토대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해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그림에서 보이는 게 촉각상의 토대를 뒀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자, 이렇게 촉각상이란 촉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다. 이를테면 동일한 종류의 사물이
앞뒤로 떨어져 있어서 인간 위주의 시각 한 지점에서 관찰자 지점에서 봤을 때 크기가 달라 보여도 만져보면 같듯, 즉 촉각적 경험을 해보면 같듯이 사물의 요거 밑줄칩니다.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 밑줄. 자, 시각은 관찰자의 시각 위주고 촉각상은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이 위주입니다. 여기에 별표. 이게 촉각상에 관련된 주요 내용이죠. 시각상이란 시각적 경험이 가져주는 이미지. 같은 사물도 보는 위치에 따라 더 크거나 작아 보이듯 주체가, 여기 주체 동그라미. 촉각상이 사물이라면 시각상은 주체죠. 주체가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냐보다 실제 그 형태나 모양이 어떤가 여기에 더 관심을 둔 이집트 벽화는 시각상보다 촉각상을 더 중시한 그림. 자, 그 다음 문단 갑니다. 원근법적 표현 뭐라 쓸까요? 시각상이에요? 촉각상이에요? 시각상이죠. 이것에 익숙한 오늘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처럼 시각상보다 촉각상에 더 치중하여 그린 이집트인들의 표현이 우리에게는 어색하게 느낄 수 있죠. 원근법을 위배하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원근법에 우리의 시각이 익숙해져 있어요. 적응돼 있어요. 근데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미지 표현 시에 촉각상에 기초한 형태 이해를 강하게 드러낸다. 자, 원근법 배제하고 자,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봤을 때 대상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우선 내가 직접 터치해 보거나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런 것을 강하게 드러내는 게 일반적인 이미지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단 전제가 있어요. 이거 원근법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말이다. 옆에 있습니다. 가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근법적 훈련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라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우리가 대상 이미지 표현할 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접촉해 본 것, 만져본 것, 그 느낌과 그 사이즈, 그 형태, 그 모양으로 그려내겠죠. 그죠? 촉각상을 방해하는 게 뭐다? 우리 원근법적 훈련의 결과가 촉각상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자, 일례로 자, 우리나라 옛날 민화에 책거리 그림. 자, 밑에 그림이 있어요. 이 책거리 그림이 있어요. 차례대로 쭉 봅니다. 자, 뭐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책상도 있고, 벼루와 먹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이 책거리 그림이라는 게 이거네요. 책, 벼루, 먹, 붓, 문방구 종류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 책거리 그림을 예로 들어 보면 책장이나 탁자의 앞부분, 뒷부분의 길이가 같은 경우가 많다. 길이가 같다. 앞에 있는 것이 더 넓고 뒤에 있는 것 좁고 이것이 아니라 같은 사이즈. 건물도 마찬가지. 자, 예시죠.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시각상 차원에서 그린다면 뒷부분이 짧게 그려져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그리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즉 시각상을 무시한 거죠. 우리의 민화. 이런 사례는 우리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면 즉 어느 지역이건 같은 사물을 원근 무시하고 같은 사이즈로 그린 그림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 철저히 원근감을 살린 시각적 경험에만 의존하여 대상을 묘사하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다. 자, 원근법에 의한 그림을 이게 일반적이다 보지 않고 특수하다고 설명했어요. 그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아는 대상의 사이즈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 그게 리얼인 거고 원근법에 의한 시각적 경험에 의존한 그런 그림을 시각상으로 그린 것은 오히려 그 당시로 한정된 특수한 현상이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시각적 사실성이 인류 보편의 표현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뭐다? 서양에 한정된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특성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서양식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적 그림을 원근 개념을 가지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인류 보편의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양식으로 특수하다는 것이죠. 자, 그 점을 이 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운데 부분, 본문 이 부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고대 이집트 벽화의 특징. 자, 그들의 사고방식이 반영돼 있다. 내세에서도 이승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체 일부를 실물 크기 비율보다 작게 그리는 것 또는 삭제 처리하는 것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여겼다는 거죠. 자, 작게 그리는 것을 실제 크기를 줄여버렸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것이 벽화에 반영된 양상,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벽화에 어떻게 반영됐는가, 정면과 측면을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방식, 그러니까 좀 자규적인, 자연스럽지 않은 자규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면과 측면이 섞여서 두 가지 면이 동시에 드러나는 그런 봉합 방식으로 드러나 있다. 그 다음에 촉각상, 시각상 비교. 자, 촉각상은 사물 중심입니다. 사물의 객관 형태,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원근법적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이 쉽게 이해하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이 보편적인 게 원근법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로 보편적인 게 촉각상이다. 그다음 시각상, 관찰자, 관찰 주체가 본 것이다. 시각적 사실성에만 의존하여 대상을 묘사하는 이들의 고유한 어느 시기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 시대 유럽 미술의 고유한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 1호부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시각상, 그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데 촉각상, 여기에 미술의, 자, 동그라미입니다. 1차적인 기능, 미술의 1차적 기능은 시각상이 아니라 촉각상이었다는 거죠. 말이나 글처럼 말이다. 자, 말, 글, 우리가 아는 것을 전달하는 거죠. 자, 말, 글이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처럼 그림도 그런 것이다. 이는 자, 왜 완벽한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는 것이 오직 유럽에서 인류 보편이 아니라 그랬죠. 시각상 온리 유럽, 그것도 특정한 시기, 언제?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 시대, 그 시기에만 왜 그것이 발달했으며 나아가 현대에 들어서는 추상화 있죠. 뭐 예를 들어 피카소의 입체파, 입체주의, 큐비즘이 있어요. 이 큐비즘을 보면 원근 완전히 깨버렸죠. 우리의 동양화처럼 우리의 그 진경산수화처럼 원근을 깨버린 겁니다. 자, 이게 서양 미술에서 추상화가 등장했어요. 이런 것이 나타나 그 전통마저, 그 전통이 뭐죠? 원근감을 살린 사실적 시각상 위주의 표현이죠. 그거마저 무너져 내렸는가에 대한 답이 된다. 자, 뭐가? 미술의 1차적 기능은 시각상이 아니라 촉각상이라는 점. 이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시각상으로 치달아간 것이 유럽에 한정되어 있고 또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마저도 뒤에 현대 와서 다 붕괴돼 버린 거죠. 뭘 강조한다? 미술의 1차적 기능은 촉각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자, 미술의 보다 보편적 기능은 시각적 사실의 재현, 시각상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암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데 있다. 자, 정리합니다. 미술의 보편적 기능이 뭡니까? 시각적 재현이 아니라 not A, but B, 시각적 재현이 아니야. 세계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암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거다. 이를 시각적 사실상에 의지해 표현하는 것은 그 전달을 위한 수많은 방법 중 one of them, 하나에 불과한 거야.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요 그림 보면서 봅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로 다시 눈길을 돌려보자. 사람을 그렸어요. 그런데
자, 어중간하게 정면과 측면의 봉합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어떤 벽화는 정면 측면을 자기적으로 편의적으로 봉합한 것이 있죠. 자연스럽지 않게. 근데 이거는 이 그림은 정면이나 측면 어느 한쪽에서 본 보다 보다 사실적 묘사.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요 악사와 무이라는 요 그림에 대한 그림을 연결시키면서 설명하는 중인데 이 그림의 특징, 이 그림은 정면 측면의 봉합이 아니다 라고 부정했어요. 정면이나 측면 어느 한쪽에서 본 보다 사실적인 묘사를 한 것이다. Not A but B. 봉합이 아니다. 사실적이다. 그러니까 사실적이니까 초각상이에요, 시각상이에요? 시각상이죠. 자, 그 예시가 바로 이 그림이 아니다. 이거는 악사무이라는 그림이고, 이것도 비슷한 건데, 이것도 사실적입니다. 자, 이 그림을 예로 살립니다. 자, 밑에 설명으로 가서 농부나 무희를 그린 그림들이 바로 정면 측면 봉합이 아니라 시각상 위주의 사실적 묘사를 하는 그림인데 이집트 벽화도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여기서 신분이 낮은 존재를 그릴 때는 시각상에 가깝게 그리고 그냥 시각상으로만 그렸어요. 그 다음에 파라오나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존재를 그릴 때는 실제의 실물의 크기와 모양을 그대로 살려 원근 무시하고 촉각상에 가깝게 그리는 형식으로부터 자, 우리는 이 벽화에 이게 시각상, 촉각상을 한 대상에 대해서 봉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은 시각상으로, 어떤 인물은 촉각상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세계의 질서에 대한 그들의 고유 인식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곧 보이는 대로 그려진다. 이건 시각상이죠. 이거는 그 대상이 찰나의 대상이 된다는 거. 찰나 오래 못 가죠. 한순간에 그치는 겁니다. 그것은 필이 소멸되는 운명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아는 대로 그려진다. 이게 촉각상이죠. 이건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요. 영원한 생을 약속받은 것이다. 뭐냐? 자, 일반적인 사람들, 농부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불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짧은 한순간의 인생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들. 그러니까 시각상으로 그래도 무방해. 그런데 촉각상으로 그려진 것은 영생불멸, 영원히 불멸의 생을 내세에서도 이어나갈 그런 존재들, 영생을 약속받은 존재들, 그들에 대해서는 실물의 형태를 그대로 고스란히 살려내는 촉각상으로 그렸다는 것이죠. 해서 오래 가는 것, 그들 기준으로 진리성을 가지는 것은 촉각, 찰나적인 것, 일시적인 것, 별 의미가 없는 것, 이런 것은 시각. 이런 이렇게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인간 차별이고 하지만 그들의 이념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촉각상은 시각상에 비해 이런 진리의 전달에 영속적 가치를 갖는 진리의 전달에 보다 유리한 이미지다 라는 설명이에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자, 그림에 담긴 이집트인들의 인식. 자, 농부나 무희 낮은 계급이에요. 시각상에 가깝게 그렸다. 왜냐? 찰나의 대상이자 필멸의 운명이니까. 파라오나 귀족 촉각상에 가깝게 그렸다. 왜냐? 이들이야말로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이자 영상을 약속받은 인물이니까. 해서 정리한 것. 촉각상은 시각상에 비해 진리 전달과 인식에 대한 표현에 유리했으니까 촉각상으로 그린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미술의 기능과 그 벽화의 관련성. 미술의 기능은 1차적인 기능이 촉각상이라고 그랬죠. 보이는 것 재현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 촉각상이 미술의 1차적 기능이다. 또는 1차적 또는 본원적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대 이집트 벽화. 그림 그리는 방법에 시각상의 대상, 촉각상의 대상 이 차이가 있었죠. 세계의 질서에 대한 그들의 고유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내용 마무리 끝 부분으로 갑니다. 흔히 미술을 공간 미술이라고 하지만 여기가 뭐 일반적 통념이죠.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렇듯 위에 쭉 정제된 내용을 일반화시켰어요. 미술은 단순히 공간을 시각적 감각에 의지해 파악하고 표현하는 예술이 아니라 공간과 이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에 의존해 시각상, 촉각상에 의존해 표현하는 예술이다 라고 이 미술의 의에 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합니다. 길이가 짧은 글이어서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자, 통념. 자, 널리 퍼진 생각이 통념이에요. 미술은 공간 예술로 단순히 공간을 시각적 감각에 의지해 파악하고 표현하는 예술이다 라는 게 통념인데, 자, 글쓴이는 아니다. 대립각을 세워서 미술은 그게 아니야.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에 의존해서 표현하는 예술이야 라고 자기가 미술의 개념을 제시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위주로 자, 시각상, 촉각상 설명문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들 했어요.